안녕하세요. 내년이면 36이 되는 돌싱녀 인사드려요. 얼마 전 끈끈이 죽을 것 같은 전남편과 시댁에서 겨우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네요. 저는 이혼 전 고민 기간일 때는 사연들을 많이 읽었어요. 저의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든 다스려보고자 이것저것 안 해본 것도 없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고민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살며 이혼 사연을 쓰게 됐어요. 솔직히 글을 쓰니 왜 이런 글을 사람들이 쓰는 걸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글을 쓰니 머릿속이 정리가 되면서 제가 결정한 일들이 당연했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살짝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32에 결혼해서 36에 이혼. 총 4년의 결혼 기간은 저에게 그다지 좋은 기억이 되지는 않아요. 결혼 이후부터 제게 드리운 먹구름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많이 덜렁거리는 타입이에요.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냥 다른 걸 잊게 되는 성격인지라. 걸을 때도 다른 데를 보면서 걷게 돼서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런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저희 남편이었죠. 꼼꼼하고 계산적인 남자.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가 제 남편이었어요. 그럭저럭 괜찮은 궁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주 잊어버리고 부딪히는 저와 모든 걸 준비해서 완벽하게 행동하는 남편. 저와 모든 것이 정반대였지만 그런 부분에 반해서 결혼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던 거죠. 결혼이 왜 신중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했는데 저희는 결혼과 함께 제 명의의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제 집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집이니까요.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많이 해주셨어요. 위로 오빠 둘과는 나이 차가 있다 보니 막내딸에게는 유독 많은 애정을 지니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결혼식 때도 우리는 그리 큰 돈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를 보며 시댁에서도 무척 좋아하셨고요. 능력 있는 친정이라며 좋아해 주셨고 남편도 제게 잘하겠다며 말해줬거든요. 시댁은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골에 시부 명의의 집과 땅을 가지고 계셨어요. 장사를 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도 있었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도 운 좋게 처음부터 큰돈 들이지 않고 결혼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어느 저녁에 남편이 아주 곤란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저는 끈질기게 물었고 대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 가게 하면서 생긴 빚 때문에 지금 집 팔고 거리에 나앉을 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가게가 왜 망해? 갑작스러운 말에 저도 덩달아 긴장했어요.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가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 그걸 못 갚게 됐어. 최근에 장사도 잘 안 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걸 몇 개월 버텨보려고 대출도 하고 하면서 점점 빚이 불어서 거의 3억 정도 돼. 3억? 갑자기 그만큼이나 빚이 생겼다고? 갑자기가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생긴 건데 어쨌든 지금 빚 갚으려고 아버지 집 팔려고 내놨는데 집도 2억이 안 되네. 시골에다가 주택이라서 돈이 안 되나 봐. 살 때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아직 빚도 많이 남아있는데 당장 부모님 갈 곳도 없어서. 그러면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군요.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인데 우리 신혼집 부모님이 좀 쓰도록 하면 안 될까? 어차피 집이 작은 편은 아니니까 당분간 빚 갚고
돈 모일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살도록 해주면. 합가는 안 돼. 나도 자신 없고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애 갖기로 했는데 합가하면 그것도 그렇고. 저는 합가는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어른을 모시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어른을 모시는 게 어려웠어요. 게다가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림잡아서 같이 살자 하다가 계속 같이 살면 어쩌나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쉬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일을 하는데 분명히 어딘가에서 부딪힐 일이 생길 거라는 예감밖에 들지 않았죠. 그렇다고 시부모가 거리에 나앉는다는데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처갓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 이 집은 부모님께 빌려주기로 하고 우리가 따로 나가 살기엔 돈도 없고 나는 아버지 빚 갚으려면 당신한테 얼마 동안은 돈 못 줄 것 같거든. 그런 와중에 월세 내는 것도 그렇고 전세금은 더더욱 마련 못하니까.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귀가 솔깃했어요. 처가살이? 우리 집에 들어가겠다고? 당신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합가가 싫은 것처럼 당신도 싫으면 하지 마. 말하면서도 남편이 겪을 불편한 일들이 떠오르더군요. 저야 우리 집이니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남편은 출퇴근부터 집에서 쉬는 것까지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었죠. 집이 2층 집인데다가 2층에 있는 오빠와 제 방은 여전히 비어 있거든요. 손님 방으로 쓰기로 해서 간단한 침구와 테이블 정도만 있어서 지금 당장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평수도 꽤 돼서 2층에 우리가 살면 굳이 1층과 자주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었죠. 필요 없는 짐은 여기 두고 시부모가 쓰도록 하고 필요한 것만 들고 가서 친정집에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았죠. 하지만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에 들어가는 것도 민망했고 좋은 일도 아닌 나쁜 일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싫었어요.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남편과 시댁이 우리 집에 신세를 지는 모양이라 남편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것도 걱정됐고요. 그렇지만 남편 말대로 저희가 전세나 월세를 낼 만큼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부딪혀보기로 했어요. 되면 그렇게 하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그럼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했더니 아버지는 흔쾌히 좋다고 하더군요. 엄마도 꽤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2년간 두 분이 지내니 처음에는 한적하니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이 적적하다고 느껴지신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아끼던 막내딸이 다시 돌아온다니 아버지는 기분이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팔자에도 없었을 처가살이를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빚만 다 갚으면 다시 나오자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얼굴이 두껍다는 걸 처가살이 딱 한 달 만에 느꼈어요. 저는 부모님 집에 살면서 죄송한 마음에 매달 돈을 들였거든요. 월세까지는 아니지만 관리비 정도의 명목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들였어요. 어차피 부모님이 식재료도 사고 다 하니 저도 돈이 들 일은 없으니까 그것도 민망했거든요. 둘이서 생활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생활비로 쓰는데 친정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50만 원만 내도 생활이 가능하니 돈은 빨리 모이겠다 싶었죠. 부모님께는 매우 죄송했지만요. 그래서 더 부모님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소소하게 여행도 자주 가고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못하는 건 정신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남편이 시댁 빚을 대신 갚는다 해도 친정에 드리는 돈 중에 반 정도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처가살이를 하는 건 모두 시댁 부모님이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그 빚을 자신이 떠안아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돈 한 푼을 안 주더라고요. 너무 서운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만큼 해주는 데다 제 집까지 시댁을 위해 열어줬는데 남편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게 화났거든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돈이 없으니 그렇겠지 하고. 그런데 단순히 돈이 없는 것뿐이면 적어도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뻔뻔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직장 사람들 불러서 2층에서 집들이라며 식사 자리까지 갔더군요. 이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갑자기 그날 아침에 직장 사람들 올 거라고 말해서 엄마와 함께 요리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와서는 제대로 집사람들 소개도 안 해주고 홀라당 2층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늦은 시각까지 시끄럽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제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좀 자중해? 여기가 우리 신혼집인 줄 알아? 엄연히 처가댁인데 왜 그렇게 눈치 없게 굴어? 어떻게 사람들 그만큼 데려와서 잔치를 해? 게다가 들어와서 우리 부모님 소개도 안 해주고 없는 사람들 취급하고 여기가 당신 집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는 거야? 처가살이 하는 거 나도 다 알아. 그런데 나도 사회생활은 해야 하잖아. 직장 동료들이 나한테 집 옮겼다며 식사라도 하자는데 그러면 어떡해? 다 무시해야겠냐? 그리고 막말로 내가 돈 안 내고 여기 있어? 한 달에 50만 원씩 들이잖아. 돈 내고 여기 있는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해? 스트레스 푸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당신이 돈 내는 거야? 그건 내가 드리는 돈이지. 당신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우리 집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는 해. 그냥 좋은 일로 우리가 처가에 들어와서 사냐고. 됐어. 더 이상 이 이야기로 나 힘들게 하지 마. 앞으로 그럼 사람들 안 데려오면 될 거 아니야. 대래 화를 내는 남편놈을 보니 제가 더 멍해졌죠. 이놈이 지금 나한테 뭐라 하는 거지? 싶었거든요. 더 따지려 했더니 그날부터 저를 철저히 피하더군요. 그 이후로 대화의 기회를 엿보던 저는 아주 의외의 날에 남편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바로 어버이날이었죠. 부모님이 저를 봐서 남편의 기행을 참아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옷을 선물해 드리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됐다며 거절하셔서 엄마 옷만 사드리게 됐는데 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백화점에서 아래 위로 옷을 사니 그 정도 되더라고요.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신세 진 거만큼 못 드려 죄송하다는 마음이 더 컸죠. 그렇게 옷 사고 집에 와서 영수증을 서랍에 넣어뒀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그 영수증을 봤는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당신 이 영수증 뭐야? 뭐 하는데 하루에 50만 원이나 썼어? 오늘 어버이날이었잖아. 엄마 옷 사드렸지. 우리 엄마 것도 샀어? 아니? 여태까지 각자 부모님 선물은 각자 했었잖아. 당신 혹시 선물 준비 안 했어? 여태껏 남편과 저는 시댁과 친정 어버이날 때나 추석 명절 때는 각자가 용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당신 진짜 생각 없이 산다. 지금까지는 각자 했었어도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잖아. 내가 빚 갚느라 돈 없다고 했으면 당신이라도 준비했었어야지. 내가 돈이 있었으면 준비를 안 했겠어? 어떻게 이렇게 시댁에 무심해? 저한테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니 더 어이가 없었죠. 왜 나한테 화를 내? 빚을 갚느라 돈이 없는 게 당신 사정인 건 알아.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 한 푼이라도 받는 거 있어? 나도 내 돈으로 모든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해? 빚 갚는데 월 100만 원씩 들면 남는 돈들은 어디 갔는데? 어디다 쓰고 나한테 난리야. 여태까지 같이 준비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여태까지 계속 따로 준비했으면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구는 건 좀 아니지? 내가 처가살이 한다고 우습게 보여? 돈 나갈 때도 많은데 이번 한번 시부모님 선물 챙겨주는 게 그렇게 안 될 일이야? 와, 당신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어. 완전 무시도 개무시가 따로 없네.
내가 당신 집 무시한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네 집 무시했으면 우리 신혼집 시댁에 내줬겠니? 입으로 내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라고. 너야말로 생각이라는 걸 좀 하지 그래. 엄마한테 옷 사준 게 그렇게 짜증나면 우리도 친정살이 그만두고 밖에서 월세나 내고 살면 되지. 그렇게 안 하게 해준 게 누구 덕분인데. 그러는 너는 감사 인사 한번 안 하는 주제에 그렇게 치면 너는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께 선물 하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감사하다 말도 안 하는 너야말로 우리 집 개무시하고 있잖아. 싫으면 관둬. 다 제자리 돌리면 되지. 네가 원해서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 제 말에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았지만 말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당장 제가 시댁 식구더러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친정 덕분에 겨우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는데도 모가지 뻣뻣하게 세워서는 마치 부모님의 선의가 당연한 권리인 양 취급하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이참에 남편의 그런 생각을 아예 날려주고 싶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이 돈 한 푼 안 내고 우리 집에서 사시는 것, 당신이 돈 한 푼 안 내고 친정에서 사는 것, 알고 있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언제까지 처가살이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밥 차려줘, 청소해줘, 다 해주는 우리 엄마한테 고마워하는 자세라도 가지라고. 솔직히 모질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거라 생각해서 일침을 놔버렸죠. 남편은 그 뒤로 저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더군요. 삐친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친정엄마에게 가끔 감사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의 말다툼을 기점으로 서너 달 지났을까요? 남편의 행동이 묘하게 수상해졌어요. 몰래 핸드폰을 자주 보고 제가 무슨 일 있냐며 물으면 금방 폰을 꺼버리거나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기분이 싸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터라 더 수상한 기분이었죠. 혹시 남편이 바람 피우나 싶어서 남편 통장 내역부터 뒤졌어요. 통장이 있으면 내역 정리가 가능하니까. 아무리 봐도 통장에는 외도의 증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 그것보다 더 수상한 점이 생겼어요.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빚 갚느라 돈이 나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빚 갚는 돈이 없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금액은 보험, 통신비 등등 뭐 이런 적은 금액들 뿐이었고 1억에 대한 대출금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 정말 뒤통수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이놈은 빚을 갚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 갚는다는 이유로 돈 한 푼 안 내고 남편과 시댁은 우리 친정의 기생충 같은 짓거리를 한 거였어요. 저는 어디까지가 거짓말일지를 생각해 봤어요. 설마 빚이 있다는 것마저 거짓일까? 그렇다면 시부모님이 왜 집을 팔았나?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저를 괴롭혔죠. 남편에게 따지려다가 제가 제대로 알고 따져야지 싶어서 며칠 동안 끙끙 앓는데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상대방이 그러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남편분 부하 직원인데요. 잠시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 나와주세요. 남편 부하 직원이 왜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 통화로는 안 되나요? 통화로 하기엔 좀 그냥 나와서 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상대방 목소리에 깔린 묘한 당당함을 눈치챘어요. 나와 주겠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나오라는 어투가 딱 감이 오더라고요. 상간녀. 보통 바람 피운 년들이 더 당당할 때가 있잖아요. 딱 그거였던 거죠. 그리고 그때 진짜로 알게 된 거죠. 이 인간이 바람 폈구나 하고요. 빚이 사라졌다는 의문 때문에 왜 제가 통장 내역을 뒤졌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 전화를 받고 열이 오를 대로 올라 저는 남편과의 결혼 반지를 빼서 휴지통에 쳐넣었어요. 없는 빚마저 만들어내서 돈 없는 척하며 사치 부리며 살더니 결국은 젊은 여자랑 바람까지 난 남편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도 친정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바람을 피운 그 대담한 놈을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혼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저는 만만해 준비하고 그 여자가 오라는 곳으로 나갔어요. 거기에서 본 건 남편이 저번에 우리 집으로 데려온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막내, 새파랗게 어린 여자였죠. 딱 봐도 사회초년생일 상간녀는 앉아서 우유를 마시고 있더군요. 왜 저를 보자고 하셨어요? 초면에 이런 말 죄송한데 주임님 옆에 그렇게 기생충처럼 붙어있지 말고 제발 떠나주세요. 주임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랑 결혼하고 싶지만 와이프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수치심과 분노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기생충이란 단어를 저에게 쓰다니. 기생충이라는 단어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그 말에 상간녀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화가 나서 따지려다가 순간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요. 상간녀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요. 기생충이라. 맞아요. 저 그 남자랑 이혼할 생각 없어요. 솔직히 이혼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사람 바람 피운 거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말들 그냥 당신이 하는 말에 불과하잖아요. 왜 그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요? 다 알아요. 당신이랑 당신 부모가 주임님 집에 들어와서 흥청망청 살고 있는 거요. 본인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떻게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주임님만 고생하게 만드냐고요. 이 정신 나간 남편놈은 이 젊은 상간녀에게 저와 우리 부모님이 남편 집에 들어와 얹혀 사는 것처럼 말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열이 받았지만 일단 저는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부모님이 힘들면 같이 모시고 살 수도 있지. 힘들다고 말했다고 해서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 하는 건데요? 아, 상간녀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이혼해주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법적으로는 제가 와이프예요. 당신은 아무런 관계도 아닌 거죠. 관계가 있다면 상간녀, 그뿐이고요. 전 주임님이랑 불륜으로 끝낼 생각 절대 없어요. 저는 주임님이랑 결혼할 거고 기생충 같은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떼어내고 말 거예요. 그놈의 기생충. 누가 기생충인지 전혀 모르는 그 여자의 말에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폰의 녹음 기능부터 켰죠. 이 여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좋은 증거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럼 당신이 제 남편이랑 사귀었다는 증거 있어요? 말하지만 난 적당한 증거 가지고는 당신이랑 그 사람 관계 인정 안 해요. 솔직히 인정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그 남자가 여자 만나는 거 참고만 있으면 나한테 남는 게 더 많을 테니까요. 증거가 왜 없어요? 차고 넘쳐요. 우리 여행 간 사진도 있고 저희 모텔 들어간 사진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남편 카드 내역 봤는데 모텔이며 당신이랑 여행이며 내역이 하나도 없던데요. 그런 걸 사귄다고 할 수 있나요?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제가 내고 그 사람한테 현금으로 받았거든요. 그럼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말도 하나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면서 보여주는 증거들을 보며 저는 치를 떨었어요. 이 미친놈은 처가살이하면서도 대담하게 젊은 년이랑 바람도 피우고 그 젊은 년한테 자기가 이 집 주인인 것처럼 속이기까지 했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이혼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당신이 그 증거들 나한테 줄 수 있나요? 제가 이혼을 해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여자는 좋다며 저한테 사진이며 영상, 문자 내용까지 딱 다 보냈어요. 저는 그걸 받고는 일어나면서 상간녀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랑은 이혼해 줄게요. 그래도 당신이 여기 찾아온 거 알면 집에 안 들어오려 할 것 같으니 차라리 모르는 척 해줄 수 있어요? 이혼 완료될 때까지. 만약 당신이 아는 척하면 저랑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알겠다고 이혼 꼭 해달라고 다짐받고는 웃으며 나가더군요. 진짜 기가 막혀서. 증거 사진 얻으려고 한 짓이지만
진짜 말하면서도 욕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 여자가 아마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많았다면, 사회 경험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면 그런 증거를 저한테 줄 리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에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남자 하나 잡아서 팔자 피려는 거 눈에 딱 보이는데, 이혼 시 유책 배우자와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그걸 알았다면 저한테 증거를 줄 리 없는데 말이죠. 멍청한 상간녀에게 새눈물만큼 고마워한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을 불러 세웠어요.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난 할 이야기 없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말없이 방에 들어가려던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제가 말했죠. 그래? 그럼 내일 서류로 받아. 이혼 서류. 내일까지 줄게. 그제야 남편이 저를 돌아보더군요. 얼굴 가득 놀란 얼굴이었어요. 왜 놀라? 당신 여태껏 나랑 대화도 안 한 거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 헤어지려고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여태까지 나 꼴 보기 싫었던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이혼한다고 난리야? 난 당신이랑 이혼 안 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당신이랑 이혼을 해? 잘못한 게 차고도 넘친다는 말을 하려다가 겨우 삼켰어요.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나한테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구는 거 아니야? 대화도 없어 늦게 들어와 애 가질 생각도 안 해. 그게 바로 이혼하자는 신호였겠지. 내가 늦게 알아채서 미안하니까 이혼 바로 해줄게. 아니야, 그런 거 왜 지레짐작하고 그래? 진짜 바쁘고 힘들어서 그래. 이혼 이야기 절대로 꺼내지도 마. 앞으로 좀 더 노력할게. 일찍 들어오고 아기도 가져보자, 우리. 그러니까 이혼은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잘할게, 응? 아, 왜 이혼 안 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살기 싫어. 지치고 힘들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도 정작 나한테는 지금 뭐가 남았는데? 네가 보내는 그 짜증난다는 눈빛만 남았잖아. 넌 모르지? 네가 날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참 보고 있으면 기분 더러운 눈빛이거든? 내가 왜 너한테 다 줘가면서 그런 혐오를 받아야 해? 나도 내가 소중해. 그냥 다 끝내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제 말에 남편 놈은 아주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이혼은 자기 계획에 없던 일이었나 보죠. 하긴 우리 집에서 계속 빨대 꽂으려면 저와 부부 사이여야만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으니까요. 아까웠나 봐요. 그러니 이렇게 애가 달아서 난리죠. 이혼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 게다가 나 빚도 있는데 당신마저 헤어지자고 하면. 이혼하고 싶으면 돈을 줘. 당신이 정 이혼하고 싶으면 돈 받고 헤어져 줄게. 정신 나간 놈. 정말로 거머리 같은 놈. 이혼하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바람 피우는 걸 제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마 제가 외도 이야기부터 했으면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끝까지 매달릴 게 뻔했죠. 자기 잘못인 걸 알고 있는데도 유책 배우자 되면 위자료까지 나한테 줘야 하는 걸 알잖아요. 지금 그 남자가 우리 집에 꽂고 있는 빨대가 한두 개여야 말이죠. 그만큼 많이 빨아먹고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고 싶지도 않겠죠. 정말 모기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피 쪽쪽 빨아먹는 새끼. 저는 남편에게 최대한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당신이 떳떳하면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도 있겠지. 이혼 소송에 조정이나 합의하면 어차피 우리끼리 결론 안 날 거 뻔하니까 그러면 괜찮지? 그 이야기에 남편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저는 소송 중에 남편의 상간녀로부터 넘겨받은 외도 증거를 싹 다 제출했어요. 남편은 그 증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돼서 저한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유력해졌죠. 남편이 친정집으로 저를 찾아와서는 따지더군요. 당신 설마 내 뒤를 캐고 다닌 거야? 그거 어디서 얻은 자료야? 남의 핸드폰 뒤지거나 보는 거
사생활 보호법으로 걸릴 수도 있거든? 다 알고 지금 나 엿먹이는 거지? 난 법에 저촉된 적 한 번도 없어. 그 증거 자료들 당신 상간녀한테서 다 넘겨받았어. 본인 허락하에. 본인이 직접 나한테 줬지. 못하면 그날 같이 대화한 녹음도 들려줄까? 아, 당신이 상간녀한테 잘 전해줘. 그때 대화 유용했고 그쪽 원하는 대로 이혼해줬다고. 그리고 내가 왜 당신한테 엿을 먹여?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왜 너한테 욕먹냐고. 그 여자 만나고 싶어서 바람핀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여자한테 가면 되잖아. 나한테 무슨 메리트가 있다고 여기 와서 이래? 제 말에 남편이 입을 벌리고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 여자가? 남편은 믿지 못하겠는지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더군요. 너 설마 와이프한테 직접 이혼해달라고 했어? 그랬어. 오빠가 헤어지고 싶은데 와이프가 들러붙는다며. 그래서 내가 정리해준 거야. 나 잘했지? 그럼 이제 우리 둘이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침이 넘치는 목소리를 들은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오빠, 왜 대답이 없어? 이혼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우리 결혼식은 어디서 할래? 좀 비싼 데서 해도 돼? 나 엄청 홀 넓은 데서 결혼식 하는 게 꿈이었는데. 스드메라도 먼저 알아볼까? 근데 결혼식 빨리 해야 할지도 몰라. 사실은 나 오빠 아이 임신했거든. 저도 몰랐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수줍은 상간녀의 전화를 남편이 뚝 끊어버리더군요. 확인 다 됐지? 상간녀가 애까지 가졌다니 축하해. 나랑 이혼하고 둘이 결혼 빨리 하면 되겠네.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랑은 몇 년이 되도록 애가 안 생기는데 그 여자하고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가 생겨? 그래놓고 나한테 잘하겠다, 나를 사랑한다, 그따위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당신 말에 진실 따위 없다는 건 이제 다 알았어.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한테 친정 부모님과 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는 잘 들었어. 뭐라더라? 내가 기생충처럼 당신한테 들러붙어 있다고 했던가? 게다가 우리 부모님까지도 기생충을 만들었더라고. 진짜 기생충이 누군데, 어? 가족 전부 우리 친정집에 들어와서 돈 한 푼 안 내고 생활하면서 뭐? 기생충? 너야말로 기생충 같은 놈이야, 이 밥버러지 같은 놈아. 제 말에 남편이 곤란한 얼굴을 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몰랐던 거죠. 항상 꼼꼼하게 모든 걸 계획하던 남자에게 그 상간녀의 행동은 예상 밖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니 상간녀가 마음이 동해서 이런 짓을 벌인 게 아니겠어요? 그날 식사 대접한답시고 처가에 와서는 자기 집이라며 처가 식구들 다 얹혀 산다고 말하면서 떵떵거렸을 때 그 상간녀가 이 집과 남편을 뺏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렸으니 말이죠. 결국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나는 진짜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러서 내 허락 없이 무릎 꿇지 말고 사과도 하지 마. 난 사과받기 싫어. 용서해줄 생각도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 앞에서 꺼져줘. 당신 부모님들도 다 데리고 나가. 당신이 나한테 용서받는 길은 그냥 영원히 내 앞에서 그 면상 들이대지 않는 거거든?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나 잘 알잖아. 나 빚도 있고 이대로 나가면 변변찮은 집도 못 구해. 그 여자는 내가 깔끔하게 정리할게. 정말로 그냥 즐기는 사이였고 솔직히 그 애도 내 애가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적어도 피임은 확실하게 했는데. 남편 놈과 상간녀의 피임 이야기까지는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그만하라고. 너 빚 없는 거 알아. 이미 다 안다고. 네 상간녀가 찾아온 것보다 너한테 빚이 없다는 걸 먼저 알았어. 그래, 여태껏 돈 한 푼 안 내고 처가 차리하니 좋았어. 아주 젊은 여자한테 돈 펑펑 쓰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았더라. 시댁도 빚 없는 거 알고 있어. 시댁 집 한 돈으로 시동생 아파트 한 채 해줬던데 그 돈 마련해 주려고 집 팔고 우리 집에 들어와 눌러 앉은 거야? 대단해. 정말 대단해.
세 사람이 날 속인 것도 대단하고 처가살이하면서 여자 만난 너도 대단하고 장인 장모한테 빨대 꽂아 넣은 시댁도 대단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친정이 돈줄이야? 너 급할 때 돈 대주는 곳이니? 그래놓고 너 우리 엄마한테 50만 원짜리 옷 사줬다고 나한테 지랄이란 지랄은 다 떨어댔던 거야? 빚도 없고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맞는데 나 아직도 당신 여전히 사랑해.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처가에는 이제부터 내가 잘하면 되잖아. 그때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건 다 내가 잘못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당신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뭘 했어? 돈 주면 이혼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때 말했잖아. 당신이 떳떳하면 돈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당신 뻔뻔하게 나한테 이혼 소송하자고 하더라. 거기에서 진짜 기가 막혀서 뿜을 뻔했어. 당신은 내가 뭘 가졌는지 몰랐을 테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 한 건데 끝까지 내가 안다고 생각도 못 하더라. 솔직하게 말해서 나 단순한 여자라서 당신이 그때 이혼 이야기 나왔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면 아마 용서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당신 그때 돈 주면 이혼해준다고 말했잖아. 그 말 어디에 나에 대한 사랑이 있어? 너한테 내가 돈이라는 말로밖에 안 들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쉽게 보여서 이번만은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이랑 시댁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날 수나 있었겠어?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진짜로 나는 당신밖에 없고. 절절매며 남편은 제게 애절하게 말하더군요. 4년 만에 사람이 변한 걸까요? 4년 동안 제가 이 사람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여전히 똑같은 얼굴로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우고 우리 집을 모욕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저에게 사죄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속에 찬불이 나버릴 것 같았어요. 거짓말 하려면 입에 침이나 좀 바르고 해. 너 사랑하는 여자 따로 있잖아. 있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헛소리 짓거리는데? 임신까지 시켜준 젊고 예쁜 예비 마누라.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니까 그 여자한테나 가봐. 애도 가졌다는데 얼마나 잘 봐줘야겠어? 아, 임신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이 집에서는 못 살 테지만 어디 가서든 행복하게 지내라고 전해줘.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 미리 챙겨둔 짐을 모조리 밖으로 밀어내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날 집에 계시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내막을 알고 있어도 남편의 저런 모습을 봤다면 부모님도 상상 이상으로 놀라고 열받으셨을 테니까요. 사랑, 넌 집 나가려고 짐까지 싹 다 싸놓고도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니? 당신 사랑이 이렇게 얄팍한 줄 알았다면 결혼 같은 건 안 했을 텐데 참 연기도 잘하지. 그렇게 말하고 저는 남편마저 내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친정집을 청소했어요. 정확히는 저와 남편이 지내던 2층에 남편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죠. 쓸고 닦으니 마음이 좀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나고 저는 제 명의의 집, 시부모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저와 남편의 이혼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자기 자식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결국 이혼이 저한테 유리하게 판결나자 저한테 날이면 날마다 전화해대더군요. 받을 가치가 없어서 다 무시했다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첫마디가 아들 자식 교육을 자기가 잘못 시켰다였죠. 예, 며느라가 우리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들놈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 안 일어나도록 잘 교육할 테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 버리지만은 말아줘. 죄송한데 상간녀는 이미 임신했어요. 그렇게 바라시던 손주가 생겼는데 그쪽을 좀 더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이미 인연 끊었고 서로 남남인 사이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제가 남편을 버린 게 아니라 남편이 저를 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하셔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라도 계속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월세를 내라면 낼게. 아니면 전세라도 좋으니 어떻게 좀 안 될까? 지금 당장 나가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데 예전에 정을 봐서라도. 안 돼요. 이 집은 아버지랑 상의해서 팔기로 결정했어요. 최대한 빨리 집 좀 비워주세요. 이런 말할 필요도 없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정을 봐서요. 우리는 못 가.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디를 가니?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 말에도 의견을 굽히지 않는 시부모를 보며 제가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죠. 어머님, 집 판 돈으로 도련님네 집 해준 거 알아요. 아파트 한 채 사주셨다고 했죠? 어차피 도련님 이제 결혼도 했고 둘째 며느리도 거기 있는데 그곳에 가서 신세지면 어떠세요? 그 집 마련하는데 돈까지 대줬으면 당연히 부모님 같이 모신다고 하겠죠. 제 말을 듣던 시모가 살짝 관심이 있는 표정으로 듣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짐 다 뺐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욕을 아주 시원하게 적어두셨더라고요. 전날까지는 그 집이 아쉬워서 그렇게 정을 봐서라도 어쩌고 하더니 동아줄 하나 잡았다고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시모를 보니 참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전 남편이나 시모나 참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 뒤에 소식 전해 들었거든요. 시동생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집에 들어와 한 자리씩 차지한 부모와 형 때문에 와이프와 갈등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칸방 얻어준다고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며 합가 의지 내비치는 시부모를 보고는 결국 자기 명의로 된 그 집을 팔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럴만도 하죠. 또 우리 집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 집인 마냥 아주 마음 놓고 즐겼을 거 눈에 훤하잖아요. 처가를 그렇게 마음대로 썼는데 동생 집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 사람들 연락을 듣고 싶지는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서 계속 듣고 와서는 알려주더라고요. 너 아니? 네 전 남편이랑 그 상간녀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둘이 헤어졌대. 그렇게 좋다고 나한테 이혼까지 해달라더니 왜 헤어졌대? 뭐긴 뭐야. 자기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했지. 2층 집에서 아주 즐겁게 사모님 노릇하며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동생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지 않니? 또 뭐냐? 그 결혼식 의리의리하게 하고 싶다고 했다며? 근데 의리의리는커녕 식을 못 올릴 가능성이 더 커졌으니 게다가 애까지 딸렸지. 그러게 누가 그런 남자한테 걸리랬나? 게다가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요구까지 할 정도로 야망이 있는 여자였는데 사람을 잘못 고른 거지. 나야 내 탈출을 도와줘서 참 고맙게 생각하지만 근데 헤어졌으면 애는? 애는 할머니가 지금 데리고 있다더라. 그래도 손주는 귀한가 보네. 그게 아니고 그 상간녀가 애만 놔두고 지 몸뚱이만 챙겨서 쏙 도망갔다잖니? 참 대단들 하네. 어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헤어져 달래서 헤어져 줬는데 왜 오래오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지내지도 못하지? 저는 웃자고 던진 말이었는데 친정엄마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너 진짜 잘 빠져나왔어 얘. 그 집 사람들 정말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 집 재산 다 빼먹고도 남았겠다. 들었지? 네 명의로 된 집으로 대출 받으려다가 실패했다던 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집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돈으로 보고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었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전 남편과 시부모가 단칸방 생활하며 택배 알바를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친정집에 거머리처럼 붙어서 핏 빨아먹더니 전 남편은 도리어 본인에게 거머리가 2마리 붙은 셈이었죠. 솔직히 자업자득이라 불쌍한 생각도 안 들 정도예요. 저는 제 명의 아파트는 꼴도 보기 싫어서 팔아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전 남편은 다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역도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물 흘러가듯 그렇게 잔잔하게 살고 있어요. 만나보라는 인연은 많았지만 제가 겁이 많이 나서 시도도 못 해보고 다 거절하고 있는 중이에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한번 데이고 나니 당분간은 가까이 하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쓰니 속이 후련하네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도 저는 저만의 행복을 찾으면서 살려고요. 글 읽는 분들도 자신을 소중히 하며 행복한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